차이나는 클라스 국제 정치편. 이 책은 JTBC의 강연 프로그램인 차이나는 클라스의 국제 정치편으로 일부에서는 손자병법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지도 다루고 호사카 유지 교수의 한일 관계와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 등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중국의 시진핑과 중국몽부터 미중 무역 전쟁과 이란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다양한 국제 정치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던 이란의 역사와 정치에 대한 소개는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동영상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며 동북 공정 논란이 일어났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시키는지 그 의도를 설명해준다. 간단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는 손자병법이다. 미래를 알려면 고전을 읽어라. 건양대학교 중문학과 교수인 김원중 교수는 개인적으로 친숙한 분이다. 이분이 국내 최초로 사마천의 사기를 완역하셨기 때문이다. 이분은 사기 전편과 손자병법 논어 등을 완역하신 분으로 유명하다. 동양 고전의 전문가 중 최고이신 분이다. 그런 동양 고전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양 고전은 바로 손자병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책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라에서 손자병법 이야말로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소중한 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기업 경영인들은 꼭 읽어봐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손자병법 속 전략을 정치에 사용한 적이 있다. 2017년 4월에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칼빈스노를 급파하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환구시보에서는 트럼프가 공성계, 즉 성을 비워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을 써서 김정은을 속였다고 논평했다. 이렇게 전세계 리더들이 인생의 필독서로 꼽는 손자병법이 유독 한국에선 잘 읽지 않는 이유는 조선 왕조 500년을 거치면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유교적 명분론에 빠져서 유가, 서적만 볼 뿐 병법서는 잘 읽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 한 번씩 쓸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있는 손자병법을 읽어야 한다. 손자병법은 춘추시대에 쓰여졌는데, 이는 기원전 770년경부터 403년까지의 시기로 주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의 560년의 기간을 말한다. 손자의 이름은 손무로 그는 원래 제나라 사람으로 장군 가문 출신이었으나 제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자 오나라로 건너가 오자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오자서는 초나라 출신으로 초나라 평왕에게 부친과 형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복수를 다짐하며 오나라로 건너가 복수를 이룬 복수의 화신으로 유명하다. 사기에 의하면 손자가 장군이 되고 나서 7년 만에 오나라는 강국이 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첩자의 활용, 미녀 스파이, 이간질 등 적을 무너뜨리는데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도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 모공편에서는 다음의 4가지 병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벌모 모략으로 공격하라. 두 번째는 벌교 외교로 공격하라. 세 번째는 벌병 군대로 공격하라. 네 번째는 공성 성을 공격하라. 최근 국제 정세를 예로 들면 시진핑 주석이 쓰고 있는 외교 전략을 2014년 6월 홍콩의 주요 일간지에서 분석하여 삼벌론이라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삼벌론은 벌모, 벌교, 벌병을 말한다. 시진핑이 국력이 센 미국과 상대할 땐 전쟁을 하지 않고 모략을 써서 이기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본 것이다. 손자병법에서는 다양한 전략 이외에도 장수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룬다. 손자는 용감한 장수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용감함이 능사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장수를 좋은 장수로 보았다. 이렇듯 전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알려주는 손자병법을 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다. 상대 국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갖은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도 그들의 전략과 술수를 파악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안중근은 왜 이토를 죽여야 했나? 안중근 의사가 태어난 해는 1879년이다. 1870년대 중엽이면 이양선들이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면서 자주 출몰하던 때이다. 그러다 1876년에 우리가 최초로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이후로 조선의 운명은 파멸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이다. 근대적 형태를 띤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에 독소 조항이 있다. 조선에서 살인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법에 의해 일본에 있는 고등재판소의 재판을 받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반발하여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국모 명성황 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들이 조선 침탈을 준비하기 시작한 데에는 정한론이 관련되어 있다. 19세기 중반 정한론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으로 일본이 서구 열강에 의해 빼앗긴 것들을 일본보다 약한 나라에서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 정한론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아베의 정신적, 이론적 스승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다. 1873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정한론이 통과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군사력을 더 키운 후에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조선에서 1894년 안중근이 16세 때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반발해 농민들이 봉기하자 고종과 명성황후 척족 등 당시 지배층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동학농민전쟁이다. 이렇게 청군이 조선에 파견되면서 일본군까지 조선에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 전쟁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고종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는데 일본은 이를 주도한 인물이 명성황후라고 판단하여 명성황후 살해사건을 일으킨다. 당시 일본 최고 책임자인 내각 수상이 이토 히로부미였고 그가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문서도 발견됐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10월 한국 통감 자리에서 물러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조약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간다.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피격되어 사망한다. 이토가 죽은 다음 해인 1910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다. 안중근의 활동은 그가 죽은 후에도 의병들에게 이어진다. 김구 선생과 안중근은 깊은 인연이 있었다. 동학농민전쟁의 김구 선생은 농민군으로 안중근 의사는 진압군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 선생이 김구 선생을 몇 개월 동안 집에 숨겨주면서 둘 사이는 가까워졌다. 동학농민전쟁은 안중근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안중근의 아버지가 의병들에게 군량미를 나눠주었는데 후에 정부에서 군량미를 내놓으라고 하자 안태훈 선생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간 곳이 명동성당이었다. 그렇게 안중근은 천주교를 접하게 된다. 그가 안중근 의사의 호로 사용되는 도마는 그의 세례명인 토마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천주교를 접하고 그는 열정적으로 선교활동을 했었지만 천주교의 핵심 인사들이 말로만 평등을 외치고 실제로는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차별의식을 가진 것을 알고는 선교보다는 상하이로 가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녔다. 국내에서 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그는 1906년 다시 귀국하여 학교를 세우고 인재 양성에 전념하게 된다. 1907년에 어느 한 사람이 안중근에게 의병을 모아서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고 그는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한 대한이군을 이끌고 무력투쟁을 시작한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31살이 된 해 동의단지회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을 모은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를 했다. 안중근은 단지 동맹 때도 함께했던 우덕순이란 동료와 함께 하얼빈으로 향한다. 이토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알 수 없어서 차이자 거우역에는 우덕순과 조도선이 맞고 하얼빈역엔 안중근이 맞는다. 이토는 하얼빈역에 내리고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후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붙잡힌다. 안중근이 도망을 치지 않은 것은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거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 세계의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영국 신문 더 그래픽의 찰스 모리머라는 기자의 기사에서는 한 명이라도 안중근의 얘기를 듣는다면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간 파렴치한 정치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찰스 모리머 기자는 공판을 참관하고서 남긴 기사에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안중근이 이미 자신의 귀중한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의연하게 법정으로 떠났다고 기록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공원에 안장되었다가 조국이 독립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길 원했으나 우리는 아직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되찾지 못했다. 일본인들조차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고 기리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독일의 68세대와 한국의 86세대. 동문학을 전공한 김누리 교수는 귄터 그라스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이 귄터 그라스가 독일의 통일을 반대한 것을 알고
독일 통일이 독일인에게 미친 영향을 연구하시며 책을 여러 권 내셨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건 밖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살아가는 한국인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의 민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김누리 교수는 한국에서 6.8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6.8혁명은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인 사건으로 독일이 오늘날 과거 청산을 잘한 것과 복지를 잘 실현한 복지국가들은 모두 6.8혁명의 덕이라고 말한다. 그럼 이 6.8혁명은 무엇인가? 6.8혁명은 1968년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거대한 변혁운동을 말하는데 이 운동의 핵심 구호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6.8혁명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베트남전이었다. TV의 보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게 된다. 그리고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인식했던 미국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런 도덕적 회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파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펴지게 된다. 체코로 건너간 이 바람은 프라하의 봄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 세계로 퍼져 미국, 일본까지 건너간 이 6.8혁명은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6.8혁명을 계기로 독일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8년 나치 당원 출신의 총리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이 29살의 한 여성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다. 다음해 정권이 교체되고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총리가 되면서 과거사 정리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에서의 민주화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빌리 브란트 총리 때부터 중시한 정책이 사회적 정의였다. 1946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사라진 독일에서는 1970년 브란트 정부 들어서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 제도도 생겼다.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독일에서는 대학생이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고 생활비도 지원받는 복지를 누린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지만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이며 독일의 이러한 혜택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의식 자체가 없다. 이것은 6.8혁명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만 유독 6.8혁명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공 국가였고 체제 유지를 위해 철통 같은 방어를 했던 시기에 발생한 베트남 전쟁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젊은 시절에 남로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던 인물로 박정희가 주축이 되어 일으킨 5.16 쿠데타를 미국에서는 좌익 쿠데타로 보고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자 한국이 제일 먼저 파병하겠다고 지원한 것도 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 1964년부터 1968년까지 4년 동안 베트남의 파병을 이어가다 1968년에는 북에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한 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남한 사회를 병영사회로 재편한다. 1968년 세계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실천하는 시기에 한국은 오히려 더 깊은 억압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런 분위기에서 몇십 년을 흘러오다 보니 한국은 세계의 흐름과는 너무나 다른 예외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국민들은 살아가면서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군사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독일의 68세대에 해당하는 세대가 한국의 86세대인데 이들의 당시 목표는 오로지 군사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었다.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교수는 이것을 일종의 세대적 한계라고 본다. 다른 나라들이 겪은 6.8혁명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 이는 사회적 타살이므로 국가적인 복지체제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군사 독재 시절을 겪으며 정권이 교체되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이제는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야수 자본주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독일의 전 총리였던 헬무트 슈미트가 자주 사용했던 말로 이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야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1차적인 목표는 인간을 잡아먹는 자본주의의 야수적 속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독일 정치인들은 생각한다.
이런 야수 자본주의를 길들이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18대 의회의 사례를 보면 당시 의석수가 631석이었는데 그중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독일 정치권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급격하게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가진 한국은 대다수 의원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건 마치 야수 자본주의를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의원들로만 구성된 의회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김 교수는 우리가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생각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다룬다. 분단 국가였던 독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통일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독일은 결코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귄터 그라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결국 통일하고 과거사를 반성하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럽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1990년에 통일이 실현된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 전의 상황은 우리보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을 배워 우리의 통일에 활용해야 한다.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 이외에도 독도와 위안부 문제, 동북 공정과 중국의 역사 왜곡의 속내,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 이란에 대한 이야기 등등 다양한 국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다. 꼭 읽어보길 권한다.